XSFM입니다. I, D, W, K 독일 보수당 인사가 의회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비하했다면, 미국 공화당 의원이 KKK 희생자에게 색깔론을 뒤집어 씌웠다면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까요? 지난주 한국에서 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아 아저씨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뭡니까,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요? 원래도 이제 뭐 그랬지만 전당대회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막장 전당대회, 막장인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액세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days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하나를 팔 때마다 하나를 기부하는 생리대. 29days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days.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발렌타인데이 날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하고 미나문구로 가겠습니다. 네, 29days의 소식입니다. 먼저 제품에 몇 가지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이 속 포장재를 감싸는 비닐이 접착제 때문에 뜯겨나간다는 불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편을 접수해서 비닐에서 부직포로 재질 변경을 하였고요. 우와, 이건 뭐예요? 유면상 PD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달라. 네. 네. 괄호, 우와, 괄호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겉 포장만 봤을 때는 중대형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형지를 통해서 구분이 쉽도록 리뉴얼을 했습니다. 괄호, 우와, 괄호. 네. 네. 저희는 이렇게 그 고객 불편을 접수하고, 29days 그거를 전달하면서, 네. 이 옛날 다마고치를 키우는 심정으로 29days를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29days가 처음 제품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하고 같이 일을 좀 했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아이고, 이분들 망할 텐데. 근데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이쪽 시장도 그렇고, 이게 29days 입장에서도 사업이 모험이었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모험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계속 넣어주시면 제품이 계속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성장 중이고요. 네. 지금은 제법 자리도 잡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9days는 달마다 이벤트도 합니다. 이벤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매달 하긴 합니다. 네.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여러분 술자리에서 하는 초성 게임입니다. 술자리 초성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 문화는 알 수가 없어. 오래되셔서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이 예. 초성 게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응 기억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연기 하면은 김민아 씨는 이거는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와규는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술 드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제일 설득력 없던 사람이. 그럼 술 먹고 싶은 사람은 계속 틀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나이는, 야, 술을 먹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반응을 하죠.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술은 안 먹습니다. 네. 아, 네. 이 초성 게임을 지금 29days가 합니다. 네. 참네. 29days의 SNS 계정 내 이벤트 게시물에 초성 댓글을 달고 이걸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에 DM으로 보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네. 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단 작은 선물이 하나씩 가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참신한 댓글에게도 이제 1등, 2등을 가려가지고 선물이 갑니다. 네. 네. 액세스몰 29days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9days는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민주화 유공자 폄훼 발언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뭐 독일이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정권에 의한 학살 사건 같은 것이 미화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역공의 소재로 쓰이는 경우가 다른 나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특별법을 만들면 또 모르겠는데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법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서는요. 이것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우리의 대표들이다 정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이상은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고요. 그 처벌을 할 수 없으니까 지만원 씨가 계속 활동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만 믿었다가 생긴 가장 큰 사단이죠. 이 이야기를 김민아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김민아 아저씨는 전당대회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될까요? 전당대회 되면은 아무도 안 볼 텐데요.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이고 그 북미 정상회담은 이 자유한국당의 표현에 의하면 트럼프 김정은 회담입니다. 네. 정상이란 단어를 쓰기 싫은 모양이에요. 거기서 쓴 단어를 정한 걸 보니까. 아무튼 왜 전당대회가 문제입니까, 김민아 씨? 모든 정치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집에서 놀고 먹다가 적당히 뭐 국회나 가가지고 뭐 기웃거리다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제가 자영업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그걸 운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까? 자영업 폐업률 3년 내 폐업률 70%? 60%? 네. 숫자를 잘 모르니까 제가 또 숫자에 약해갖고. 이 XSFM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숫자를 몰라도 우리 회사 이름은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힘듭니다. 영어를 자꾸 헷갈려가지고.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XSFM이 무슨 의미인지 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럼 나가는 방송들 얘기해봅시다. YTN이나 CBS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CBS는 제가 알죠. CBS는 기독교 방송인데 YTN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YTN 사람들도 모를걸요? 네. 연합 타임 뉴스. 원래 처음에 장명은 그런 연합통신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무슨 예스 탑 뉴스인가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KTNG 같은 거 아니야? 코리아 투모로우 앤 클럽. 그러니까요. 그 뭐냐고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게 좀 뒤끝이 깁니다. 네. 이은 기억이 뭔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있지, 이은 기억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많죠, 영겁. 영거요? 일단 자유한국당 하면서 생각해봐요. 네, 그죠. 예. 그래, 아무튼, 이게 그래서, 평소에도 물론 이런 종류의 제 표현으로 이제 하자면, 급진화된 어떤 극단주의자들의 형태로 인터넷이나 그리고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얘기 같은 게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제도 정치로 막 이렇게 진입을 해오고, 그리고 이 제1야당 지금 의석수가 100개가 넘게 있는 110몇 개가 있는 이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은 탄핵 이후에 이제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매우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 전당대회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 전당대회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 왜 지금 또 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제가 집에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요, 꾸준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탄핵 정국 이후로 태극기 세력이 점차 커졌고, 네. 대한애국당은 그걸 담기에 좀 모자란 그릇이었다. 네. 그리하여 실제로 그들이 알아서 조직을 해가지고 권리당원으로 들어가려는 운동도 벌렸었고, 네. 자유한국당은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당할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오는 대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그었다가 네. 어이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껴안는 정책을 택했죠. 따라서 예상된 미래에 생길 일들 중 하나가 일어난 것이긴 합니다.
원래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이제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이 나뉘면 약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이라고 있고 진보신당이라고 있었는데 소수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당 조직이 나눴을 경우에 소수파들은 뭐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도 있고 자기들이 또 선명하고 자기들이 어떤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모여요. 정당은 그래서 갑자기 배가 고플 때 아무거나 집어먹어야 하는 순간을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도 당 활동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어떤 혁명가의 자질을 요구합니다. 당이 어려운 당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을 보면서 그런 연상을 좀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갔는데 그냥 수원 가려고 그날이 마침 그분들이 서울역에서 뭔가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의 진보신당 경험 얘기를 꺼냈지만 진보신당하고 비교할 게 안 되죠. 왜냐면 버스를 몇 대씩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버스에 다 도색을 해가지고 조원진하고 박근혜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다 그려져 있고 멋있게 색칠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조직력이 상당했어요. 네, 조직력과 자금력과 아무튼 모든 게 진보신당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여기가 그런 삐까뻔쩍한 거는 낫다. 근데 10년 전에 나에 비해 변희재는 부자. 근데 그런 이제 당의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어떤 정말 뭔가 자신의 인생을 박근혜 복권과 박근혜 석방에 이제 걸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한애국당에 투신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박근혜 석방에도 동의하고 박근혜 이제 빨리 박근혜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한국 정치를 다 이제 평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뜻 대한애국당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러기에는 한 번에 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그냥 되거나 내가 태극기 집회까지는 어찌저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이 대한애국당으로는 안 하고 자유한국당을 뭔가 이렇게 좀 고쳐서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본진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관성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보수정당이 다 나뉘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안고 가서 나머지 이제 나눠져 있는 보수정당들 예를 들면 대한애국당이나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당들을 고사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을 가지고 길게 봐서 이제 우리가 주류 세력으로서 계속 해나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빅텐트를 새로 찾아 원래 우리가 빅텐트인데 그렇죠 그렇게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 데려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다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애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다 데리고 와야 된다. 하나의 거대한 보수 세력이 돼야 된다. 이런 구상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 김병준 비대위예요. 맞습니다. 김병준의 구상. 김병준 비대위가 처음에 이제 김병준 씨가 비대위원장 가고 이랬던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도 얘기했습니다. 예, 보수의 어떤 보수 정치 재편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혁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보수의 어떤 한쪽 계파만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다 모아야 된다. 거의 민자당, 신한국당 그때 같은 정당이 제일 좋다. 네,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다 모으는 이런 보수통합, 이런 거를 추진해야 된다. 네. 우리 원래 그랬어. 경상도 보수도, 경상도 민주세력도 여기 있었고, 충청도 사람들도 여기 있었고, 군부 독재하던 사람들도 여기 있었고, 다 여기 있었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한 말이고, 중간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전원책 씨도 한 말이고. 예, 좀 더 느리게 말하죠. 많이 틀리고. 그렇죠. 네. 요즘에 방송 나오시나? 네, 상당히 부럽습니다. 방송 많이 나오시고. TV조선 뉴스 때문에 방송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생방을 해본 다음에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죠. 와, 편집을 저렇게 많이 들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야? 예. 편집이 참 힘듭니다. 제가 그때부터 성가비에 대한 애정이 크게 늘었어요. 야, 너 전원책보단 낫구나.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항상 저는 이제 드러난 모습만 보니까.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빅텐트가 됐어요. 네, 항상 구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지지난주쯤에 식으셨어요, 다시. 아, 그래요? 짜게 식었는데.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구나, 또. 제가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네. 아무튼, 김병준.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구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구상 갖고 있는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뭔가 보수 정치가 혁신이 됐다, 네. 리뉴얼 됐다 이런 느낌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얼굴을 끄집어내야 돼요. 두 개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모든 거를 통합시켜야 된 다음에 이거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사실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네. 근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일정 정도의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인적 청산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김병준 비대위에 바른정당 갈까 말까까지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친박을 다 내보내라. 그렇죠. 네. 그랬는데 친박이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뒤로 가면서 진짜로 이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또 이제 약간 이제 친박들하고 친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도 시켜주려고 했고 그럼요. 그 밑에 이제 그 친박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셨던 분하고 뭐 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간을 좀 본 것 같아요. 간을 좀 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있다가 이거 아무래도 뭐 공천 불이익 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규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딱 계산이 나오니까 뭐 죄 들고 일어나서 우리 뭐 저 탈당해서 따로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막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문종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사실 홍문종 의원이 의정부인지 어딘지 그쪽에 있는 저 분인데 의정부에서 그분이 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다음에 뭐 극우정당을 차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사실 재선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별 상관 없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그 큰일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TK입니다. TK.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TK 자민련을 만들어버리면 비유하자면 TK 자민련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어쨌든 생명력은 있거든요. 새 신라당. 네. 빵집 이름 같네요. 경주당. 네. 그렇죠. 네. 새 신라,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을 함부로 골로 몰지 못하는 이유는 TK입니다. TK 잘라갖고 나가버리면 사실 이게 애초에 빅텐트고 하나로 다 모아야 되는 건데 그건 이 나가리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TK를 그 새로운 신당에게 친박당에게 빼앗기면 PK를 민주당에게 뺏기는 게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매우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영남과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네, 친박을 막 대놓고 못 치겠고 그래서 친박 중에 이제 뭐 잘 나가는 사람, 중심에 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상징적으로 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친박들을 다 인적 청산한다 이런 건 어렵게 됐어요. 네. 하지만 뭔가는 인적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양이라도 내야 돼요. 네, 뭔가 구태한 모습과는 이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차기 전당대회에 그런 구태한 정치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보수 세력의 몰락을 자초하게 만든 그런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유명한 사람 중에 잘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살짝 바뀝니다. 친박을 잘라야겠다 해서 유명한 사람을 잘라야겠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는 선에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자. 첫 번째는 이 한국인들의 공항 문화를 바꾼 주역이죠. 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공항에서 트렁크 한 번 던져보게 만든 사람. 그리고 그렇죠. 다 깨달았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해봤는데 쓰러지고 안 돼. 많이 해본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김무성 의원인데 이분은 그리고 누구를 봐도 이렇게 반말이에요. 무조건 시작이 반말이에요. 누가 이제 국회에 가서 견학을 가서 쉽게 얘기하면 구경을 가서 이제 로비에 그 의원회관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김무성 의원 팬도 아니지만 김무성이다 이렇게 하고 갔더니 뭐 이렇게 김무성 의원 목소리가 좀 중후하잖아요. 같이 사진 찍을까? 이렇게. 언제 봤다고. 그냥 뭐야, 그게. 그리고 뭐 기자들한테 무조건, 너는 뭐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아주 뭐, 국회 대정부 질문하러 나가서도, 물 좀 갖고 온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크 켜져 있는데. 2010년대, 이게 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담아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10년대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가장 확실한 더맨. 인 것은 맞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당에서는 우두머리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리기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이제 박근혜 치하에서 치렀던 그 총선에서 사실 이제 새누리들이 망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일당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망한 총선의 원인을 이제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진박 간별사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보잖아요. 진박 간별사와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로 규정한 박근혜 정치의 어떤 협량함 때문이라고 보는데 친박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김무성이 옥새론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해서
네. 그래서 총선 패배론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김무성이다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주장에 의하면 옥새는 안 가져갔다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사무실에 있었다. 네. 그냥 김무성이 그냥 나만 뛴 거다. 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김무성 정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가 있었고. 그래서 김무성을 자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홍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대선 후보로 나가서도 패배를 하셨고 어쨌든 간에 본인은 뭐 저 4%인 당을 20몇 %로 뭐 저 했다라고 하는데 그 4%는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율이 4%였던 거고 뭐 아무튼 간에 말이죠. 당의 어르신들 중에 김무성과 가장 정반대의 캐릭터로 당내에서 미쳤을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네. 개파도 없고 리더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경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경상도 양반들이 경박한 사람 싫어하죠. 이유가 그거야? 그런가요? 논리적인 것. 네. 대선도 패배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지방선거도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후보들이 네. 홍준표는 유세를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지방선거 패배의 아주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 됐죠, 당에서. 네. 전당대회를 나오지 마세요. 근데 네. 그 덕분에 바른정당 같은 당이 완전히 인지도가 죽었잖아요. 그때 어그로를 다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당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홍준표 전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당에서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바른정당이 이기려고 정치하나? 그렇죠. 우리가 이기려고 정치하지?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의사를 좀 피력을 한 게 김무성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는 이제 애초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었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한다. 네. 그리고 그 불출마 의사를 또 밝히 2번 밝혔어요. 그래서 근데 홍준표는 계속 이제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쪽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전당대회에 내가 나가겠다. 그렇죠. 네.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김병준 출마론 얘기하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홍준표 견제 카드죠. 맞습니다. 홍준표가 뭘 믿고 나와 결국 영남표 아니야. 나 김병준도 TK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박 이꼬르 TK 이꼬르 뭐 그다음에 이제 친박 일부 이렇게 해갖고 묶을 수 있는데 너랑 나랑 지지 기반 겹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손에 되게 많은 걸 쥐고 흔들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였다는 사실도 딱히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장점이 될 것 같으면 뭐든지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생각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전당대회 판을 좋게 만들고 당의 혁신에 뭔가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유산을 남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죠. 자기는 좀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있겠죠. 비대위원장이지만 총선 당장 보궐선거 치러야 되고 이제 지도부가 생기면 보궐선거 치러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이나 이런 데 끌려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총선 치러야 되고 하나라도 잘 되겠습니까? 네. 잘 안 될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난 총선까지 치른 다음에 다시 이제 딱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보수를 좀 혁신도 시키고 뭐 그랬는데 역시 이게 힘드네요. 역시 제가 직접 나서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네. 그때 적당한 대권 후보가 없어서 본인에게 뭐 순서가 더러울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에이 뭐 김병준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에이 뭐 김병준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 꿈이 크다고들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대권에 꿈이 있으시다고들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계산도 본인은 할 수가 있다. 네, 김병준은 대선 출마를 중심으로 줄기로 놓고 일관성을 찾아보면 일관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전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김병준 비대위의 전당대회의 어떤 예상 구도는 아마 오세훈 대 지금 황교안 요렇게 짜는 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레슬링 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예요. 아, 레슬링. 그러니까 상대를 정합니다. 네. 상대를 정하되 부킹. 예. 승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네. 이번처럼 승자를 정해놓고 상대를 매치업을 부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서 황교안이 올라왔죠. 네. 황교안이 올라오면 황교안한테 질 상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를 너무 예를 들면 너무 한쪽 계파에만 치우친 판을 만들어 놓으면 또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박을 막 집어넣고 해야 돼요, 지금. 네, 네. 비박들이 만약에 황교안 판이 됐으면은 이번에 뭐 비박들이 어떻게 무슨 결정을 했을지 뭐 알 게 뭡니까? 근데 반대로
비박에 유리한 판만 만들어버리면 친박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친박 대표성을 갖는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신선한 인물 하나, 그리고 비박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좀 그동안 안 보였던 인물 중 하나, 이렇게 하고 그나마 급이 되는 사람을 이제 붙이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김병준의 머릿속인 거예요, 청취자 네. 여러분. 부킹 어떻게 할까?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친박들이 내심 납득하면서도 그리고 당내에 좀 극단주의 세력들이 참아줄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나마 그 급들 중에서는 그나마 신선한 얼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황교안 전 총리인 거죠. 우리는 사실 구태한 얼굴이죠. 전 정권의 총리하신 분이고. 그럼요. 우리는 뭐 아주 구태한 인물이지만. 삼계탕 먹을 때 혼자 위에 전복 올려놓은 사람. 네.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밥이랑 국이치 바꿔갖고 푸는 사람인데. 네, 군대도 안 가시고, 물론 전 공익근무요원 출신으로. 네. 네.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 친박 중에 예를 들면 나오면은 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서청원이 나오겠어요? 뭐, 누가 나오겠습니까? 서청원은 뭐, 탈당했지만 어차피. 나머지들은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네. 받아서 지금 들어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좀 이 진중한 황교안을 어쨌든,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박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김무성은 너무 반발이 세고.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학용 의원이 나경원한테 진 거 보세요. 네. 김무성 파워라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누구 중에 찾아보면은 바른정당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슬쩍 돌아오기도 하고. 발을 빨리 빽. 네. 발을 빨리 뺐고 요렇게 좀 그리고 나름 상징성 있는 포퓰리즘에 반대하며 자기 서울시장직을 과감히 던져버린 인물. 네. 네. 이런 나름 정책성 상징성도 있고 요렇게 해서 얘기하기 좋은. 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오세훈 대표 체제가 뭐 출범을 한다고 하면 뭐 바른미래당하고의 통합이나 이런 거를 뭐 추진해 볼 만도 한 편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카드를 봤을 때, 요렇게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비박은 오세훈 괜찮네. 예. 네. 네. 그래서 황교안 대 오세훈 판이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렇죠. 저의 이제 뭐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짰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친박 황교안 대 비박 오세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준표가 출마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줄어요. 네. 네. 홍준표는 비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얼마나 친합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미국에서 골프 같이 치고 얼마나 막역한 사이입니까? BBK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런데 또 이분을 지지하는 이제 이분 지지자의 한 축을 형성하는 코어 지지 세력은 또 친박 지지자하고 겹쳐요, 지금.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 홍 트럼프 뭐 이런 거 하면서 비박인데 극우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칼라가 이제 들어오기에는 이제 극단주의자들은 황교안 지지, 그다음에 뭐 비박들은 오세훈 지지 이렇게 갈라버리면 홍준표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박은 보통 조금 매운맛 우파 정도로 생각하는데 비박 가운데 가장 흰색에 가까운 인물이 홍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킹을 짜놓으면 홍준표가 들어가서 표를 얻기가 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어쨌든 간에 이제 결단하게 된 황교안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김병준의 머릿속은 이 정도고요. 네. 황교안의 계산. 황교안의 계산이 없지 않겠죠. 이 황교안의 계산으로 보면은 어쨌든 최종 목표는 대권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뭐 당대표를 하고 뭐 내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정치를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게 뭐 목표겠어요? 아니죠. 네. 대권에 가는 거죠. 이 사람 목표는. 황교안은 자기가 chosen one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정해진 승자가 나다. 그렇죠. 왜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번 대선도 사실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슬픈 꿈을 꾸었죠. 네. 맞아요. 네. 슬픈 꿈이었습니다. 네. 슬픈 꿈을 꾸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셨고. 아, 그런가요? 누가 있는 거죠? 저기 유엔 사무총장. 아, 그렇죠. 네, 그분은 이제 꿈을 꾸다 실제로 깼죠. 깨고서 뭐뭐 꿈 이렇게. 시읍 비읍 꿈 이렇게. 장자 이 새끼. 네, 이 슬픈. 그래서 방금 완전 까먹고 있었네. 네. 황교안 입장에서 보면 대권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대권으로 가는 모델을 보면은 지금 중간에 전당대회가 껴 있으니까
두 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정치인의 눈으로 보면. 첫째는 문재인 모델. 예,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 꺼내갖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모델이에요. 문재인 모델. 문재인 모델 뭐냐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사람이 조기에 당대표나 이런 책임 있는 위치로 등판을 조기에 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당이 막 쪼개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해서 대통령이 끝내 되는 그림. 의회 정치인 출신이 아닌데 예. 의회도 가고 그렇죠. 예. 당내 일들도 맡고 예. 예. 그렇죠. 계속 현장에서 이름을 올린다는 겁니다. 굴르면서. 그렇죠. 정치의 최전선에 직접 나서서 대권 가는 그림. 네.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모델이고 반기문 모델이 있습니다. 네. 외곽에서 계속 이제 광팔고 있다가 짜잔. 네. 대선이 다가올 때 대권 주자 누구 없나 할 때 신선한 모습으로 네. 짠 등장하는 거 몸살이고 있다가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원래 정치권의 전공법은 후자예요. 원래는 대권 네네. 주자라고 볼 때는 최대한 생채기가 없는 사람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서게 되면 생채기 많이 납니다. 무조건 생채기 나게 돼 있어요. 그 기스가 나면은 물건값이 떨어지듯이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기문 모델로 원래는 가는 건데 기스가 하나도 안 났을 때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 아이폰처럼. 그러니까 네. 이제 요즘 아이폰도 그런다.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팍 하고 네.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이름에서부터 뭐가 성공 모델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문재인 모델이 성공 모델입니까? 반기문 모델이 성공 모델입니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반기문 모델들이 예. 되게 쉽게 상하고 되게 쉽게 깨졌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아, 네. 처음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야. 네네. 지금 녹음 끊긴 줄 알고. 아니 이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반기문 모델이 될 뻔했어요? 네. 야, 우리가 반기문이 될 뻔했네. 슬픈 꿈을 꿀 뻔했네요.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화면이 약간 렉이 걸렸었어요. 다행이다. 아무튼 반기문. 네. 네. 큐베이스 지금, 열심히 일해. 큐베이스 이 자식아 이거. 지금 안철수를 정몽준을 네. 어디 다시 대선 가도에 붙일 수 있을까를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게 말이죠. 안 됩니다. 네. 네. 그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기문 모델을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긁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바른미래당 대표. 아, 그래요? 손학규 대표는 네, 그런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다시 기스를 떼온 다음에 네. 나와. 네. 그러면은 나올 때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터지죠. 그렇죠. 네. 네. 불행한 분이죠. 안 된다고 반기문 모델은. 네. 요즘은. 그리고 또 근데 물론 요즘에는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기문 모델이 안 된 게 꼭 시대 정신 때문이 아니다. 반기문 때문이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인터넷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드루킹 때문이다. 그렇죠. 드루킹이 낙마시켰다. 네. 반기문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를. 공작이다. 주로 안철수와 반기문이 그렇게 주장하겠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문재인 모델로 가려면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네. 전당대회에 나간다 그럼. 근데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당대회 모델로만 보면은 사실 전당대회 내에서는 반기문 모델이 조금 적용된 게 너무 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검증 시간을 줄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면서 특정 종교에서 어떤 열심히 집단 입당을 시키고 추진하고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일식집을 열심히 하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극단주의 세력들을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많이 입당시키고 좀 더 붐업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오늘날의 이제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어떤 주요한 또 계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래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더 일찍 들어왔으면은 그동안 친박 이름 팔고 살았던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김진태, 심재철 뭐 이런 구 친박 쪼랩 후보들 전당대회 다 나가려고 나름대로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뒤늦게 나온다고 그래갖고 난 어떡하냐 그럼 이렇게 황교안이 발을 좀 더 일찍 들였으면 이 사람들이 덜 쪼랩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한 방에 그냥 이분들이 설 데가 없어지는. 지금은 황교안만 너무 커 보이는 착시가 이어지고 있죠. 아예 안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불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하여 친박들은 현재까지는 싫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친박들은 황교안 의심을 막 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황교안이 대표된다고 우리를 봐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네,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은 요렇게 해서 전당대회 이제 그 레이스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럼 지금 상대로 낙점되었다시피 한 사실상. 네. 네. 오세훈 전 시장의 또 계산이 있겠죠. 오세훈의 계산은 뭐냐? 오세훈 전 시장은 상당 기간 정치를 쉬고 있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복귀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럼요. 아니 네. 뭐 출마 안 한 거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지난번에 종로에 나와서 정세균 의장한테 떡실신을 했던 게 뭐 네.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제는. 네, 네. 정세균 전 의장이 이 트위터에 썼습니다. 여러분이 여론조사 결과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어찌되나 봅시다. 여론조사가 너무 정세균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왔고 오세훈이 거의 그냥 뭐 원사이드로 이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네. 정말 1라운드 낙아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의장이 그 트위터 올릴 때 좀 멋있었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네. 되는지. 야, 멋있어. 네. 그 아무튼 간에 오세훈의 계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시도도 하고 잘 안 돼서 또 쉬다가 방송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좀 나오다가 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복귀의 시간을 계속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김병준 비대위가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니까 그럼 또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약간 좀 어떤 그 좀 판을 좀 깔아준 게 있어요. 네. 오세훈이 그래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인터뷰도 잡아주고 나름의 이념적인 어떤 정책적인 판도 좀 깔아주고 풀리지 뭐 이런 거 중요한 하면서. 코드입니다. 이게. 네. 실제로 보수 언론이 지금 매우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심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지금부터 파면 이 사람 가지고 앞으로 이 주식 하나 가지고 앞으로 20년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김태호 전 총리를 몰다가 전 총리 후보를 몰다가 네. 지금은 이제 김태호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안 되죠. 네. 남은 건 여전히 오세훈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기 처음에 이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정치에 복귀한다, 무슨 뭐에 도전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코웃음을 쳤는데 네. 이젠 아무도 코웃음 못 치잖아요. 그렇죠. 네. 판을 뭐 이렇게 말아줬으니까 물론 뭐 저는 코웃음을 칠 수도 있지만. 네. 저도 처음에 코웃음 안 치고 싶었는데 너무 웃겼던 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출마한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한 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러면은 그 뒤에 문장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Just like me. 그렇죠. 나처럼. 아니 이런 슬픈 일이. 안 되겠다 이 사람. 네, 근데 아무튼 보수 언론은 오세훈을 밉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계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특히 영남권에서는 특히 PK 여론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 안 좋게 변하죠, 지금. 네. 그래서 영남에서 어쨌든 회복세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오세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영남에서 회복세가 만들어져서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뭐 선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보수 정치의 핵심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수도권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로 수도권 공략이 되겠냐? 네. 수도권 공략이라는 거는 곧 중도 공략인 것이고 그 중도 공략이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까지 이제 포괄하는 네. 이런 이제 또 보수 정치의 어떤 정계 개편까지 나아가는 건데 지금 영남과 보수층에만 기대 갖고 그게 되겠느냐? 사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에 가까운 보수 언론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네, 네. 보수가 빨리 막 대놓고 씁니다. 박근혜와 단절하고 새로운 이제 보수 정치 스타일을 만들지 않으면 총선에 가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 이런 사람들이 막 써요, 대놓고. 옛날 같으면 작년에 기분 좋은 마음을 숨기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지역 정당이 될 것 같다. 네. 네. 지역 정당으로 끝날 것 같다. 네, 걱정하는 척하면서 야, 네. 우리가 이제 보수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프릭션이죠. 보수 언론의 지금 생각과 논조에 비해서 한국당은 그것보다도 훨씬 우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며칠째 한국당 욕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과 칼럼 등으로. 이 백색 분자들아! 이 신나치들아! 공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영남에 있는 비박표들을 모으고 수도권을 싹쓸이하고
왜냐면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30%가 이제 일반 여론조사, 네. 70%가 당원, 사실상의 당원 투표기 때문에 영남의 비박권, 그 다음에 수도권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면 황교안은 이길 계산도 선다. 네. 예, 요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이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계산인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세훈의 계산이. 근데 문제 이제 오세훈의 계산은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오세훈의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 제목이 너무 웃겨요. 네. 오세훈의 슬픔. 네, 제가 원고에다 오세훈의 슬픔이라고 썼어요. 오세훈의 슬픔.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이 당권 행보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보수 언론이 그렇게 좀 펌프질도 해주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판도 깔아주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줬으면 뭔가 이렇게 쭉쭉 가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네, 다들 뭐 처음 물어보는 게 첫째, 너는 저 2011년도에 서울시장직을 너무 그 과감하게 저 되지도 않는 무상급식 투표에다 걸어가지고 네가 서울시장을 날렸다. 그리고 누가 왔냐? 왼수 같은 박원순이 왔다. 네. 우리 XSFM에 출연 이력이 있는, 네. 예, 뭐 어디 표현에 의하면 XSFM이 모신 가장 거물급 인사인. 그래요? 예. 네. 우리 거물만, 제일 거물은 이경영 문학인인데. 그죠. 드래곤. 그러니까 용도 낳았는데 우리가 말이야. 우리 방송에. 어디? 드래곤. 네. 인간을. 우리가 존경하는 직업은 서울시장 따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 방송에 나가서 순식간에 대한민국 대표 꼰대가 됐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고요. 상바보. 우리 저 조성주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 한번 제가.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내추럴해 보여요. 만나보면. 그건 잘한 거구나, 그게. 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나 보다 싶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캐릭터를 약간 그렇게 잡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튼 정당을 오래 해본 보수 정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그냥 평당원이라도 오세훈발 폭풍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삼켰는가를 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세훈이 만들어내고 키워놓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낙곰수 키웠고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으로 하여금 아들의 소원을 들어서 JTBC를 보수에서 진보로 바꿨고요. 네. 예, 진보 언론이 커졌고 인디펜던트 언론들이 많이 생겨났고 박원순 한 사람 때문에 나가 떨어진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거기다가 누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느냐? 안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을 빼앗기는데 선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사람도 제가 너무 또 저 경상도를 비난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영남권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구미에서 저 기초의원을 하신 이력을 갖고 있는 김수민 씨라고 있습니다 녹색당에. 네. 지금 이제 나름대로 평론을 하고 계신. 물어봤어요. 오세훈 같은 캐릭터를 영남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아니구나. 근데 아무튼간에 네. 아, 뭐가 그냥 지나갔네요. 네. 바람처럼. 아니래. 아니구나. 그러면 정치평론가처럼 얘기하자고. 지금 황교안은 친박의 대표로도 내세울 수 있는데 나머지 친박의 대표들에 비해서 좀 더 김병준 비대위나 보수 세력들의 마음에 드는 점은 경남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창원 출신이에요. 네. 본가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본가는 북한이고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 점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시장직 사퇴해갖고 난리 났다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의 그 베이스가 돼야 될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네. 영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사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공중전의 변화들이 있지만 그거를 아주 마음속 깊이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분노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서울에 있는 당 조직의 어떤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고 싶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당, 우리 위원장 도당과 우리 시당의 멸망은 오세훈에서 시작돼서 정태욱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감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주로 영남권 그리고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과 연민을 갖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 갖는 생각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조하지 않았느냐 오세훈이. 그리고 동조를 했으면 바른미래당으로 가버리든지 바른정당으로 잠깐 갔다가 발을 또 슬쩍 뺐다가 예, 뭐 또 슬쩍 복당했다가 네. 또 전당대회 나간다고 그랬다가 뭐냐 이게. 예, 그게 아주 기회주의적인 처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혹은 당에게 받아먹은 것에 비해서 네. 너무 로얄하지 않다 사람이. 그래서 양쪽에서 털리는 거예요. 이게 정작 나왔더니 자기 칭찬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내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야 이거 뭔가
자기를 좋아해줄 만한 말을 던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막 핵개발론 이런 거죠, 사실. 내가 핵개발을 갖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당내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구미도 맞추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약간 받을 것 같고, 이런 말을 던졌는데. 사실 이거 별로 주목도도 떨어지고요. 네, 언론은 외면했고. 청취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 중요한 게요. 국회에 가보죠? 그럼 이제 의원실들이 쫙 있잖아요, 의원회관에. 네. 상당 기간 동안, 요즘도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방 앞에 핵개발하자고 스티커 네.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여행 가방처럼 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느냐? 아닙니다. 네. 스티커 붙일 스팟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핵개발하자고 붙여놨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 핵개발 논리는 결국 그거는요, 북한이 불안하다. 네. 즉,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핵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다니까요.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 그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갖고 싶어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옆집의 슈프림. 네. 갖고 싶어. 이 미사일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은전 한 입, 예? 핵연료봉 하나. 아무튼간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말리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이 홍준표의 계산을 또 만들었죠. 네. 네. 이제 홍준표의 계산입니다. 홍준표는 왜 그랬냐? 그죠.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죠. 김병준 비대위, 김병준 본인이 다 짜놓은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병준 비대위는 데이나 화이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길 챔피언을 꽂아 넣어요. 그가 방어를 하는데,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올렸을 때는 보통 시청률이 더 떨어집니다. 구매율이 더 떨어져요. 네, 네. 말고 더 인기 있을 것 같은 상대를 붙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니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챔피언한테 먹여주는 게임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빙으로 싸우고 져라.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아저씨가 얘기해준 말씀에 의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기대와 다르게 오세훈은 쉽게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론들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황교안 추대식이다. 그렇죠. 원래 김병준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49대 51쯤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그 3자로서 분명히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 계산에는. 홍준표는 어땠는지를 광고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Big Green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엑세스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그것은 알기 싫다 305회 목요일 순서 시사 아저씨와 함께해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1야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2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이 사람들이 이해찬 마인드라고 할까요? 버럭했어요? 사람들이?
버럭하면서 네. 민주당이 50년 이런 그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어디 그런 당 얘기를 네. 어디서 감히 그런 당 얘기를 해 이렇게. 근데 제가 벌컥 이제 두려웠던 게 지난번에 지만원 쇼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먹힌다 생각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림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놓고 평상시에 자위대 창설 행사에 화한 보내듯이 그냥 한두 마디 욕먹고 말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며칠 동안 존버 타다가 겨우 내놨죠? 개인의 의견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에. 네. 제가 두려운 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싫지만, 이런 말을 해서 지지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는 게 되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은, 홍형. 네. 홍준표의 계산.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에 나올 거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안 나온다고 봤거든요, 계속. 그래요? 네, 안 나온다고 봤는데 안 나온다고 봤고 그다음에 안 나온다고 봤는데 나온다고 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기왕 나왔으니까 그러면 홍준표의 계산이 있을 거고 그 계산이 그럼 먹히는지 두고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드롭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한 번 나왔으면 나온 거지 또 뭐하러 드롭을 하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꼭 어디 가면 물어봐요. 예측하셨어요? 왜냐면 워낙 럭비공처럼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현명한 태도는 예측했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어디 쭉 보면은 다들 예측했다고 합니다.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솔직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너무 럭비공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뒷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홍준표는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막 얘기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지금 중도 사퇴했더니 나왔지만 끝까지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또 이제 막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여의도 주변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선 지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그다음에 바로 그 지방선거 말아먹은 것 때문에 생긴 비대위가 만든 전당대회에 대표로 또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홍준표 전 대표가 당내에 무슨 자기들이 어떤 측근들 쭉 서 있고 이렇게 홍준표를 추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없어요. 자기 기반이 없어요, 당내에. 네. 원맨쇼로 자기 원맨 플레이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네. 그것밖에 없는 건데 그럼 왜 나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대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대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외곽에서 이 자기의 어떤 그 과거의 이런 악행들이나 당에 누를 끼친 이런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암중모색하다가 네. 적당한 시기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나는 안 나오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홍준표 전 대표에게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이 안 뜬다. 오세훈이 안 뜨기 때문에 그 황교안의 대항마로서 내가 나가서 표를 얻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하고의 차별점이 어디 있냐면 오세훈 전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사람이고 홍준표는 영남 사람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창녕의 고향이고 경남 도지사였고 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대구에 당협위원장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TK, PK 공이 자기가 연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황교안의 어떤 담마진이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고액 수임료와 전관료라든지 이런 비리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해서 원래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공격을 해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세훈이 잘 안 나가면 자기가 황교안의 대체제 역할, 대항마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점을 계산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홍카콜라가 예상외로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카콜라가 몇십 명씩 이렇게 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또 다 예상하셨나? 또 나만 또 이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나? 사실 또 보수 언론이 대놓고 유시민 이사장과의 대결 구도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컨벤션 효과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좀 돈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보면은 이 메시지와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때깔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 홍카콜라가. 그게 뭐가 문제냐면 유튜브가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라는 착시가 되게 심한데 이건 마치 그 야구나 축구 팬들이 그 유명한 선수들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실제로는 1군에서 뛰는 선수들도 처우가 좋지 않아요. 10,000명 뛰면 1명 부자 되는 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업을 좋아하지. 그 프로 스포츠 선수 하느니 유튜브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뷰당 광고 수익이 다른 비슷한 채널들의 플랫폼들에 비해서 가장 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홍카콜라 현재 크게 적자 중일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전당대회를 이것 때문에라도 못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홍카콜라를 그거를 뭐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한대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면은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영상 콘텐츠를 때깔이 좋게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꼭 이제 그 뷰당 어떤 그 광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한 슈퍼챗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후원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정치를 관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정치자금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는 홍카콜라랑 관계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출연자인 거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봐서라도 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 굳이 하겠다는 거를 봐서라도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산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면서 내온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의 대체제로서 황교안의 대항마가 되겠다는 걸 매우 분명히 얘기했어요. 탄핵 총리는 안 된다고 봐서 내가 나왔다. 탄핵 총리로 가면 다음 총선 탄핵 총리 대표 체제로 가면 탄핵 총리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쓴 말이에요. 국민이 또 탄핵시킨다. 총선에서 망한다.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굳이 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홍준표의 계산대로 됐느냐? 아니죠. 홍준표의 슬픔이 또 바로 이어졌습니다. 홍준표의 고통. 이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선언한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은 좀 쫄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책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출마 선언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1월 31일 날 그날 출마 선언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오세훈 불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썼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 파악이나 이런 걸 쭉 해보니까 오세훈보다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영남에서도 황교안이 무조건 1등,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가 공동 2등, 뭐 이런 수준의 어떤 지지율이 나와요. 수도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괜히 나가가지고 자기가 대권까지 보면서 이렇게 전당대회 중간에 걸치고 나가겠다는 거였는데 관뚜껑에 못 박히겠구나. 네, 전당대회까지 접어요. 그러면 정치 인생은 그날로 접어야죠. 그러면 실제로 경남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정말로 홍준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를 매우 롤모델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쉬지 않고 막말하고,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개판은 안 만들어. 그러면 대의원급 되는 사람들은 날 찍을걸? 표가 있는 사람들은 날 찍을걸? 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계산이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려면 도널드 트럼프처럼 장외에서 유명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다선 의원이고 도지사였어요. 그렇죠. 예, 원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 제가 아까 오세훈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울경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 침략당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전당대회 판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안 뜨는 이유가 홍준표가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실책을 범해서 이기만 하면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친박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한 축은.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유영하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 정말 존재감이 커요. 점점 더.
박근혜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옥중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전당대에 출마한다는 사람 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지하시는 분은 없다. 다들 옥중에 박근혜를 무시하고 다 힘들게만 하고 네. 특히 황교안 뭐 했느냐. 책상을 넣어줬느냐 의자를 넣어줬느냐 수인번호라도 기억하느냐. 온 국민이 다 아는 수인번호 503을 기억을 못하지 않느냐. 뭐 실제로 기억을 못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비토를 놔버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유영아의 발언이 전당대회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사실은 아이 전당대회가 박근혜 변수는 굉장히 축소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계산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가? 황교안은 친박이 아닌 건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황교안은 배신자인 건가? 막 이러면서 한쪽에 있던 김진태가 역시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는 이거 결국 가면 갈수록 박근혜 찬반 논란을 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전당대회가 되고 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편지가 예. 판을 좀 뒤흔들었다. 예. 그러면 홍준표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황교안의 대항마로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비박으로도 표를 얻지 못했는데 예. 사람들이 비박을 더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가 편지로 인해서. 네. 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네, 황교안도 성에 안 찬다는데 홍준표가 웬 말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김진태의 이제 제가 악셀에다 확 밟는 게 나오는 건데. 엑셀러레이터. 네. 제가 또. 악셀에다. 네, 제가 이제 재패니즈는 아닌데. 네.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악셀에다라고 또 우리 악셀에다를 확 밟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친박 호위무사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굴레에서 안 벗어나면서도 정치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자기는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잡았어요. 예. 네. 그게 1차적으로는 지난 대선 때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태극기 몸에 두르고 나와가지고 거의 그 주문 제작한 태극기 망토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온 태극기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태극기 김진태라는 등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내의 조원진이죠? 네. 지금 김진태 위치는. 네. 김진태극기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대로 쭉 가니까 태극기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다 받아주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한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우택, 심재철, 안상수 뭐 이런 군수 후보들이 쭉 나오면은 주호영 이렇게 쭉 있으면 원래는 컷오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 4명만 본선에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홍준표 전 대표가 아직 사퇴하지 않은 시점에서 계산할 때 빅3가 있으면 그렇죠. 나머지 티켓 하나를 한 자리 있어요. 네,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티켓 하나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본 게 TK 다선인데 비박인 주호영이랑 그렇죠. 김진 태극기인 김진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4등 게임에서는 누가 유리하냐면 조직표가 더 많이 모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악셀에다를 밟는 거죠. 꽝 밟는 거죠. 왜냐하면 김진태는 조직표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거든요. 네. 네, 그런 지역 조직표로 어기기 어려우니까 태극기 여론을 다 자기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역으로 얘기하면 황교안한테는 황교안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어쨌든 이런 판국이 만들어지면서 박근혜가 편지로 도와줬습니다. 이런 판국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홍준표는 내 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드롭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음에 그런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나온 게 웃긴 거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확인했으면 빨리 빠져나가는 게 네. 현명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가 뭐 일말의 뭐 현명함이라는 거는 뭐 나름 있지 않나. 따라서 뉴스에서는요. 김병준 비대위가 날짜를 미뤄달라고 후보들이 부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니까. 그렇죠. 근데 김병준 비대위가 이걸 안 받아줘서 몇몇 후보들이 화가 났다. 왜냐하면 이걸 더 밀어주면 황교안 표만 더 올라갈 테니까 이 정도까지의 계산만 나왔거든요. 네. 실제 얘기는 요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뭐 그 정도에 잡힐 것이다라고 예측이 안 됐느냐라면은 2월 말 정도 할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도 대략의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3월이 되면
미국 정치는 민주당들이 지금 하원 다수당이니까 전열 정비가 끝나요, 3월에.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임위원장 임명 이런 게 다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트럼프 괴롭히기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뭐 탄핵 이마에 딱 붙이고 트럼프 탄핵 추진 안 하는데 트럼프는 탄핵 까미야를 이마에 막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백악관은 디펜스에 골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부터는. 그렇죠. 네. 그 전에 무슨 소재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을 성의 있게 하려면 2월에는 결말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 어차피 전당대회 할 거면 겹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완전히 그렇게 겹쳐버리리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는 계속 있었는데도 그걸 핑계로 보이콧을 만들어버리잖아요. 홍준표 중심으로. 핑계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미뤄달라는 부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이콧 국면을 만들어버리고 어차피 컷오프 통과 못할 것 같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군소 후보들 네. 빠져나갈 출구 전략의 핑계가 이제 마련된 거죠. 전당대회 연기를 안 해줘갖고 우리는 보이콧 할 거야. 우리는 출마 안 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기에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빠져나간 거다. 그렇죠. 겁니다. 홍준표 네. 대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불출마 결단을 못하고 후보 등록을 결국은 안 했지만 못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컷오프 4위 티켓을 이제 좌우하고 있던 주호영이에요. 주호영 의원은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후보 등록 결국 안 했지만. 네. 그리고 김진태는 뭐 이게 땡큐죠. 네. 왜냐면은 자기는 뭐 계속 못 먹어도 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반쪽 전당대회가 되게 생겼는데 왜냐면은 이 군소 후보들 플러스 홍준표 오세훈까지 보이콧 대열에 합류하면서 황교안 김진태로만 치르게 생겼는데 그래도 황교안 혼자 치르는 것보다는 김진태라도 옆에 있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즉 이게 일종의 경선 지킴이다. 그렇죠. 나는 당의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이다. 정동영 모델.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정동영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김진태는 또 뭐 먹어도 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오세훈이 할 거냐는 거죠. 오세훈이. 그렇죠. 오세훈과 홍준표의 딜레마.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 보이콧을 유지하면서 집에 갈 거냐. 여기서도 마지막 홍준표의 계산은 뭐였냐면 반쪽 전당대회 만들면 홍준표는 더욱더 좋다. 네, 왜냐하면 반쪽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탄생하면 반쪽 전당대회로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성이 없는 거고 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야에서 홍카콜라에서 계속 그거 갖고 계속 까면 됩니다. 네. 네. 그거 뭐 자기들끼리 친박 바퀴벌레 그리고 지금은 너무 그냥 까기 좋은 게 네. 지금은 친박을 덜 건드리고 친박을 빨아주면서도 황교안을 깔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편이 아니거든 꼭. 네. 박근혜가.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 또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계산을 보면은 내가 나가야 돼. 그렇죠. 김진태가 황교안을 잠식해주고 그리고 이 김진태의 악셀레다 때문에 발생한 5.18 망언과 그다음에 이런 그 극우화 그다음에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부상 이런 내가 것들이 그것의 안티인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오세훈이 역시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구태 정치로 끌려갈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구원이 안 되겠네요라고 하는 우리 엘리트 보수 언론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추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오세훈의 슬픔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 계산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산을 갖고 핵심은 TK에 그래도 지금 TK 당원만 한 30% 된대요. TK에 이탈표를 얼마나 주워 먹을 거냐. 그리고 PK에서 얼마나 땡겨올 거냐. 그걸 가지고 수도권 여론을 얼마나 지킬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한 그 후보들이 원래 갖고 있는 조직표를 얼마나 자기 지지로 끌어들이느냐. 네. 요거 두 개가 이제 관건인 이런 전당대회 판을 만들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세훈은 고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난리가 왜 났느냐에 이 난리가 나는 과정에 이 거물 우리 정치인들의 계산이 어떻게 이 상황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스토리인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거냐? 누가 이기는 거냐? 예. 누가 이길까? 오세훈의 슬픔을 뭐 좀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오세훈의 슬픔 자체를 만든 조건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극단화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극단화가 이제 계속돼서 추진돼 왔고 그리고 그 극단화라는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그나마 중도적이고 그나마 개혁적이고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 정치 지지층들은 떠났습니다. 네. 무당파가 됐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지했거나 일부가 뭐 바른미래당 지지하는 상태이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간에 뭔가 상식적인 어떤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라는 가능성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쭉 확인한 거는 이게 홍준표, 오세훈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 어떤 당내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다. 더 이렇게 해볼까요? 홍준표, 오세훈도 좌파로 보이는 것이 그렇죠. 그 당내다. 네. 당 상황이 그렇다. 이런 극단주의자들만 지금 남아있어갖고 코어 지지층이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왜요? 그동안 그 코어 지지층은 이 당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꾸준히 세를 불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비를 따박따박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전히 무슨 뭐 박근혜 배신자니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론에 불구하고 황교안 우세인 것이다. 황교안 대세론이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구한테 대세냐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금 답을 오랫동안 해드린 겁니다.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고 지만원이 얘기하면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황교안이 아직 대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 지지층들한테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5.18 진상조사규명위원 이 자유한국당 추천한 사람들을 거부해버렸잖아요. 네. 3명 중에 2명을. 그 3명이 뭐 이름이 권태호, 이동욱인가 잘 기억 안 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차기환, 우리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 네. 이렇게 3명이었는데 권태호라는 사람은 직업군인 출신이고 장성 출신이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뭔 5.18의 진상규명을 뭘 하냐. 네?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유가족들은 반대한 것이고 5.18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들이 반대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이동 뭐라는 사람은 월간조선 전 기자인데 월간조선에 다닐 때 96년에는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규정하는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 내지는 뭐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좀 화해를 하는 뭐 그런 걸 추진할 때 아닙니까? 그런 국면에서 오보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라는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무슨 오보가 쏟아졌느냐? 피해자들에게 너무 언론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 5.18의 진실을 완전히 그 피해자 중심의 어떤 서사로 바꿔버렸다는 기사를 아주 지독한 기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월간조선 기사들을 뒤져보죠. 그러면 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 없습니다. 네. 그 사실이 아니니까. 21세기에 나온 새 트렌드입니다. 네. 네. 제가 기억이 맞다면요. 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제 가속화된 주장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 사람이 탈북자 출신인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는 없던 얘기입니다. 아예. 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사람이고, 차기환 변호사는 뭐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뭐 세월호 특조위나 무슨 이런 데서도 망언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도 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 백남기 씨가 이제 돌아가실 때도 뭐 빨간 우이설 이런 거 막 얘기하던 사람이고. 회방의 왕입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 5.18 관련해서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뭐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조준 사격은 없었다든지, 이런 주장을 계속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자격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은 거부해버렸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기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문제가 되던 사람 누구예요? 지만원 씨예요. 네.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리를 못하다가 네. 예? 결국 대안이라고 갖고 온 게 그 세 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지지층의 극단화에 취약한 그런 지도부가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 사람들이 주요 인사들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경원이 자기가 과거에 비박 뭐 어쩌고 합리적인 뭐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쪽도 못 쓰지 않습니까? 쪽도 못 쓴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속어인가 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뭐라 못해요. 네.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황교안이 대세인데, 그래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도 자기가 대권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지지만 가지고 또 대권에 가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중도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박들의 뭐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도 얘기는 할 것이고 네. 뭔가 그림을 만들긴 할 거예요. 과거의 구태와 단절하는 나 황교안의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걸 시도는 하겠지만 이런 당내의 환경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못 바꿉니다. 네, 잘 안 될 것이고 특히나 김진태가 표를 많이 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더더욱 못하죠. 이게 잘 안 될 거고 그것은 오세훈 전 시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자기 그림대로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게 1단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의 극단화와 그 극단화의 속수무책인 당 지도부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제발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주장들과 박근혜에 대한 그 어떤 애틋함으로부터 벗어나 주세요라는 주문이 먹히지 않는 이 환경. 이 환경이 조성된 게 1단계로 지금 문제인 거고.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상징하는 또 다른 문제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대변하지 않는 지금 합리적이고 무슨 뭐 개혁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의 변화 이런 것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를 합리적 보수라고 쭉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개혁을 내세우는 정권이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 미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게 미진하게 된 것이 각자의 어떤 역시 답은 각자 도생이야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뭐 선의로 추진한 정책이 나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내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을 찾을 거야라는 네.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뭐 개혁적 보수든 합리주의자들이건 간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극진화 극단화를 또 추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는 뭐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극단화 급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보수 지지층의 경우에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는 큰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 독이 사실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명박을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과거에. 네. 이명박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태극기와 5.18 북한군 개입설과 친박과 이런 지지층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수도권과 합리적 보수와 그다음에 그 지금 오세훈과 같은 이런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만든 대통령이 이명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고민을 집권여당이 같이 갖고 가야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모든 운동장의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총선도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는 없더라도 왜냐하면 영남이나 이런 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원사이드하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총선 승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권 재창출도 이 자유한국당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보지만 그걸로 이 정치적 문제가 전부 해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갖고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정치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제가 또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네. XSFM입니다.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 days.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엑세스몰에서부터.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제가 이 주제는 제가 물론 저도 뭐 이런 주제를 하면은 잘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오다가 내려와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다를 받고 네. 유 형님의 오다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마지막에 하신 얘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게 우리가 100사람이 매일같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 사람이 2천만 명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이 5.18이라든가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그냥 황당한 인간 취급이었잖아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네. 지만원 같은 사람 얘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 정도의 취급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냥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 정도의 취급을 그동안 받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끌어올린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이게 총선에서는 결코 좋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두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먹힌 개신교 교회 같은 그림입니다. 현재 끔찍하네요. 자유한국당은 네, 그 감염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감염충들을 등에 업고 나경원, 황교안이 됐든 나경원, 오세훈이 됐든 이 체제가 총선 가야 됩니다. 네. 그들의 기분 상할 일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아저씨의 예측은 그거 말고 실제 우경화는 경제 아젠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변해줄 정당이 지금 없다는 것이 2010년대 말의 한국 정치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전엔 늘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대변했습니다. 네, 민자당의 다른 이름으로 네.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딱 보니까 동네의 보수적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은 보통은 불만이 쌓이면 다수를 이룹니다. 여기서의 다수란 그 유권자로서의 다수. 실제로 50%를 넘길 수 있는 다수. 그렇죠. 따라서 다음 총선이 제 예측에도 이명박을 만들어냈던 그 50%가 부동층이 된 채로 치러질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만약에 그들을 부동층이 안 되게 민주당이 잡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지금의 지지기반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민주당도 함부로 못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제 그 삶의 질에 돈 300몇 조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뭔가 좀 큰 그림상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부동층 우경화되는 중도를 어떻게든 잡아가겠다. 그렇죠. 라는 얘기인데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개혁적 어떤 정책 추진에서 첫째로 이제 성과가 나야 되고, 네. 그 개혁적 추진이라는 게 결국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맞아요. 했더니 좋아졌더라. 네. 근데 지금 계속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것이 또 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첫째, 똑같다. 예, 뽑아놨더니 똑같다. 둘째, 뭐만 하면 내로남불이다. 예, 내로남불 죽일 겁니다, 제가 내로남불을. 예, 내로남불 사운드 낼 거야. 그래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자유한국당이 답이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확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답을 못할 겁니다. 그들이 신천지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결국은 맨 끝에 가서는 트럼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이제 유럽의 이제 막 급진 극우 정치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게 어떤 세계를 휘감고 있는 극우 정치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태극기들, 우리 정치의 이런 지만원, 우리 정치의 5.18 북한 개입설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이 사람들이 중요한 바라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나름의 코어를 형성하기도 하고 나름의 기여를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기여를 하지만 그 극우주의를 막 이렇게 추동하는 바람 자체는 다른 데서 왔어요. 네. 그 경제적 불안과 그다음에 개혁을 얘기하고 어떤 그 중도를 얘기하고 무슨 뭐 이런 걸 내세우는 정권을 뽑아놨더니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럽으로 따지면 3인주의 정권, 뭐 독일 3인당 이런 데를 뽑아놨더니 기득권이랑 똑같아지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나는 계속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태극기다라고 융합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그림이 되면서 급진화된 어떤 그런 정치 형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진화돼야 된다면 좌파가 급진화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권이지만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혁 정권이 개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 그 점을 익히 알고 있겠지만 뭐 정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저 집에 앉아있는 저도 아는데. 근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애물도 많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100분을 떠든. 100분을 떠들었어요? 100분 토론. 뭐 토론이라고 좀 다 말놓고. 100분 행설수설. 100분 막장. 미나문구 시간이었습니다. 막장인 제가 막장 자유한국당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의도 말고요. 여의도와 청와대 말고요. 다른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나문구였습니다. 김민아 아저씨와 함께 인사를 드리죠.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XSFM입니다.
IDWK